조금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작년에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은 가장 수익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일수록 월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자동차 생기면 큰 쇼핑 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고 샴푸도 큰 걸 사고 박스로 사고 이런 것이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고 재정적 여유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디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가능성들이 높고 로지스틱, 즉 택배 수요들이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헤빗 체인지에 의해서 자동차 문화도 만들어 나가지만은 가장 크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미디어와 커머스와의 결합했던 형태가 변화될 가능성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나는 부분을 월마트와 P&G의 밀월 관계가 끝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P&G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본사를 월마트 본사인 채로 이전해서 임원들하고 자주 우연히 만나면서 친한 척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매대를 장악하죠. 매대를 장악하고 쉘브를 장악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제품을 보지만 사실은 다 P&G 제품이고 다 유니레버의 제품이고 다 LG 생활건강의 제품입니다. 치약이 아무리 다양해도 비누가 아무리 다양해도 대부분의 것들은 P&G고 유니레버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인 거죠. 이렇게 해서 미디어에서는 강력하게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지만 제품의 구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마치 다양한 물건 속에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이미 광고 속에서 보아왔던 물건들을 다양성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브랜드도 많이 만들어내죠. 사실 원 브랜드 모든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가 모든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더브나 악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95%가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의 마지막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제품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작동하는 거고 PR이 작동하는 거고 미디어와의 협업이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까지 미디어로 들었던 어드버타이징, 광고와 관련된 머니가 흘렀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지금까지 되는 것은 일종의 매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이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형식으로 이 제품들을 만나게 됐고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마존으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검색에서는 유튜브과 구글이 많은 장악을 갖고 있지만 서구권 같은 경우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약 55%가 아마존으로부터 검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발견이 아니라 리콜, 그러니까 기억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에 빠지면서 가능하면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하나의 브랜드에 더욱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방송 광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송 광고도 해야 되지만 프린트 광고도 해야 되지만 소셜미디어 광고도 해야 되고 다양한 동영상 광고도 진행하게 되면서 하나의 브랜드에 들어가는 마켓 버제팅이 대단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브랜드를 100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100개에다가 동일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큰 마케팅 버젯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P&G라든지 유니레버라든지 LG생활건강의 어떤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의 제품당 들어가는 광고의 버젯이 증가하지만 여기에 각 개별 미디어당 들어가고 있는 광고 버젯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즉 하나의 쇼핑의 헤빗이 변하면서 자동차 문화가 변할 수 있고 다양한 우리의 생활 문화가 변하겠지만 미디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유니레버, 그러니까 P&G 같은 경우에도 go big or go home, 즉 브랜드가 커지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를 없애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우리가 넘치게 살았지만은 브랜드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아마존의 영향력이 급증할수록 새로운 쇼핑의 헤빗이 우리에게 들어올수록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머디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커머디피케이션 현상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에이서의 대표였던 이 스탠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머디티 전략을 극복하는 것이 이노베이션하고 성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책을 썼고 에이서가 과연 그런 커머디티를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지는 저는 퀘스천이지만 여하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위에서 또는 아이폰 위에서 다양한 앱들이 꽃을 피우고 PC 시장 위에서 다양한 앱들이 꽃을 피우지만 그 밑에서 하드웨어를 제공해주는 팀들, PC 시장, 우리가 피처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커머더티화되는, 즉 어떠한 제품을 사도 어떤 PC 제품을 사도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 위에서 작동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이러한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팩처링, 생산 자체의 밸류가 낮아지고 디자인이나 R&D, 서비스나 마케팅의 일반적인 밸류가 높아지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OEM 시장에서 윈도우즈와 인텔이 만약에 밸류가 높고 PC 브랜드가 조금 높지만 OEM 자체에서 PC를 조립해서 생산하는 자체의 밸류가 낮아지고 카 매니팩처링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니팩처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퍼블리셔들도 매니팩처링입니다. 이 밸류가 새로운 생태계 구조에서 계속해서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커머디피케이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인 미디어 스터디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든지 저널리즘 연구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서 젊은 독자나 시청자들은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재 미디어나 저널리즘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변화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특히 경제적인 질문, 지속 가능한 경제성들을 맞지 못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인터넷 어떤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후에 필터 버블 현상이라든지 뭐 페이크 뉴스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트래픽 인플레이션 또는 트래픽 트랩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의 저널리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 톰슨 같은 경우에는 어그니세이션 시올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들, 레거시 미디어들의 방식이 번들링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었는데 이 번들링이 해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예를 들면 미디어 엔티티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KBS라든지 SBS가 나올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을 가서 정통적인 커스터머를 각각의 시장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가 실려서 광고도 하나의 번들링이죠. 에디토리얼도 번들링입니다. 정치 뉴스, 문화 뉴스, 뭐 경제 뉴스 이런 것들이 번들링 되지만 광고가 여기서 번들링 돼서 디스트리뷰션, 다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는 배급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커스터머를 장악하는 이러한 구조로 가고 있었고 방송도 마찬가지의 번들링들이 프로그램과 광고가 번들링되는 그리고 케이블 방송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송들이 번들링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흐름들은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던, 이 검은 선이 분리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시장, 한겨레 신문의 시장, 미디어오늘의 시장 또는 KBS나 SBS 시장들이 분리되어서 분리된 커스터머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번들링이 일어나고 있다면 디지털 마켓에서는 이것이 페이스북이든 이것이 구글이든 이것이 네이버든 모든 콘텐츠가 한 곳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만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퍼블리케이션 산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컨슈머하고 광고가 여기서 결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과거에 생산된 컨텐츠하고 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디지털 마켓에서는 컨슈머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페이보릿과 이런 것들의 가장 타겟팅된 광고들이 저기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즉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생산되는 곳에서 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컨슈머가 구별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디지털 마켓에서는 광고가 오른편 컨슈머 영역에서 번들링되는 이러한 현상들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퍼블리셔는 커머디피케이션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광고 시장에서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디지털 마켓에서의 장악력들을 높여나가는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하나의 이제 여기는 이제 방송 시장은 아니지만 방송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리니어리티가 붕괴되는 것, 즉 1차 함수로서 X축과 Y축이 1대1로 조응하던 관계가 붕괴되면서 즉 이것은 편집권과 편성권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해스팅스가 얘기했던 빈지 에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즉 몰아서 보기 시작하는 것들, 즉 정해진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월화 드라마를 월화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퍼블리셔와 컨슈머가 연결되었던 고리가 붕괴되는 것이고 이것을 연결하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동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하나의 커머디티를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식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연결성이 끊어지다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영 오디언스의 상실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여기 저희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많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짧게 넘어가면 미국같이 나타난 현상이지만 즉 이들의 메디안 에이지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54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작년 2015년 12월 통계로 보면 60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즉 전통적인 레가시 미디어가 도달하고 있는 오디언스의 나이대가 계속해서 에이징화, 노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혁신을 해도 최근에 중앙일보가 대단히 놀라운 디지털 혁신을, 디지털 퍼스트를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전에 했으면 딱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영 오디언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할아버지 같다는, 그랜드파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레가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진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이 현재 트렌드 흐름 속에서 비디오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T&T와 타임워너의 협병들이 이루어지면서 AT&T CEO가 뭐라고 했냐면 The future of mobile is video. 그러니까 모바일의 미래는 비디오에 있고 The future of video is mobile. 비디오의 미래는 모바일에 있다라는 대단히 심플한 센텐스로 이런 부분들을, 현재 흐름들을 잘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버즈피드 컨텐츠를 보더라도 2016년 1월 데이터까지밖에 없지만 이 파란색 범위가 동영상입니다. 소비 부분으로 볼 때 이미 버즈피드는 방송 사업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 모바일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어떤 롱테일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튜브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최근에 놀라운 속도로 비디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은 처음에 이제 people first를 외쳤고, 페이스북의 전략적 흐름을 보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이후에 페이스북이 진화될지, 또는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임페리얼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화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2015년이었죠. 2015년에 모바일 퍼스트를 주커블럭이 외쳤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비디오 퍼스트를 하나의 전략적 목표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게 스냅챗을 베끼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어떤 제목까지 스토리라고 스냅챗의 모든 기능들을 가져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 최근에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을 업데이트 하신 분은 놀라셨겠지만은 페이스북 스토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스토리 기능이 스냅챗을 거의 1대1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흐름에서 텍스트 중심과 이미지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을 페이스북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영상을 준비했지만 영상을 볼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광고들이 들어와서 스폰서드 스토리즈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영상의 문법도 계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속에서 진행이 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비들이 대부분 모바일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라서 제가 그냥 소개하면 보닝 모바일,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누가 진정한 어둠 속에서 태어난 자식인가? 그러니까 즉 이 어둠을 저는 더 다크를 모바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DNA가 모바일 속에 있는가? 우리의 소비자가, 컨슈머가, 우리의 오디언스가 모바일 속에서 우리를 소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모바일의 DNA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트맨에게 너의 다크니스는 알라이에 불과하고 너는 너 다크를 어댑트했을 뿐이다. 수용했을 뿐이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molded by 어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인데 잠깐 보면요. 소리를 연결하지 않아서 You merely adopted the dark. I was born in it, molded by it. I didn't see the light until I was already a man. By then it was nothing to me but bright. The shadows are to you because they belong to me. 과연 이런 모바일 DNA를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종종 인용하는 기차의 초기 모습입니다. 패신저 레일웨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마차를 연결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이노베이션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A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B 포인트로 이동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고 다양한 곤란함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갈 때는 마부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기차에서는 마부를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디벨롭 시키고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면서 통로를 만드는데 패신저 레일웨이가 영국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로 60년이 시간이 걸립니다. 60년 동안 인간은 통로 없는 마차를 연결한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모바일 DNA가 우리에게 확산될 때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6년도 걸리지 않을 거고 6개월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테크놀로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서 엑스페리먼트하고 사람들의 프로블렘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속에서 기술은 진화했고 저는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이 지금 기술과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술과 만나면서 진화하는 방향 또한 계속해서 여기 타고 있는 탑승객들, 패신저들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모바일에서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모바일에서 저널리즘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금의 패신저 레일웨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올 시간에 지금의 모바일 저널리즘이 앞으로의 미래의 모바일 저널리즘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바일 저널리즘을 저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터 버블 올해 주제가 또 선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필터 버블은 inevitably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구조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구조적인 어떠한 필터 버블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터 버블은 즉 파드 만주가 Through Enough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걸리면 걸릴수록 정보가 많아지면 디지털에서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확증 편향을 할 수 있는 셀렉티브 퍼셉션을 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셀렉티브 퍼셉션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많아질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컨포메이션, 확신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듣기 좋은 뉴스만 보나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과만 친구를 갖고 팔로잉 관계를 갖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필터 버블은 피하기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서 보시면 저는 사실 사람들의 많은 의견은 흔히 말하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 분포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과 보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이 동의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즉 아날로그 시장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무리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열광해도 그것은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밥상머리에서는 하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런 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목소리가 디지털에 오면은 다 모두가 퍼블릭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오고 그 목소리에 사람들을 자극시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엄청나게 자극시켜줬거든요. 저희 청소년의 방황은 저희 아버지의 정치적인 생각들, 지금도 오늘 같은 날 슬피 울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라오면서 저는 그것을 반항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가 디지털 영역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것에 또한 반대편에서 저처럼 청년 때 반항했던 저처럼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즉 모든 의견들이 정기분포 속에서 가려졌던 의견들이 모두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 모든 의견들이 컴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서로가 대결하고 극단적인 대결 양면에서 가면서 자신의 그래 저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 이러한 신념들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선택적인 확신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선거에서 미국 선거에서 볼 때는 저는 저널리즘의 실패라고 봅니다. 저널리즘의 실패는 트럼프의 워딩과의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그 페이크적인 것 또는 프라우드들 거기에서 저는 그것은 트럼프의 고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뉴욕타임즈나 CNN은 트래픽은 올렸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트랩에 걸리고 트래픽 인플레이션에 걸려서 자신들의 방문자들은 늘어나고 유료 고객 서비스는 늘어냈겠지만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프레임워크
이것을 만드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주장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팩트 체크라는 명목으로 그를 공격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우리가 다수인 양 필터 버블 속에 저는 빠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겠죠. 즉 이러한 선정적인 난민들이 영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이런 포스터를 붙이는 저러한 사람을 우리가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이 그들에게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방향성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주장들, 우리가 위클리 유럽에다가 보내고 있는 이러한 돈들이 만약에 우리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의료보건 시스템이 들어왔다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이런